재혼실격 18회입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감사한데 후원을 해주시거나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거나 슈퍼땡스로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장은 술을 마시니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소엔 소영이 무슨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자상하게 대해주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소영은 지금 이렇게 남북한 남자와 그때의 자상한 남자가 도저히 같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소영은 이제 세상의 모든 남자가 무서웠다. 사장은 소영을 집에 보내지 않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젊으니까 확실히 좋아. 앞으로 나한테 잘하면 내가 마누라 몰래 월급을 좀 더 얹혀줄게. 여기서 오래 있어. 알았지? 그 후로 사장은 사모님이 어디를 나가기만 하면 가게 문을 안으로 잠그고 소영을 급하게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다. 소영은 다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다른 곳을 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장들은 소영이 근무하기 시작하고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겁탈하려 했다. 남자들은 소영을 보면 아주 환장을 하고 씩씩거리며 덤볐다. 소영에게 미스 코리아 같은 몸매는 결국 자랑이 아니라 수치였다. 소영은 그때부터 가슴을 작게 만들려고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천으로 칭칭 감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남자들에게 수시로 겁탈을 당하며 살던 어느 날 어떻게 알고 마을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영아, 잘 지내니? 그냥 그렇게 지내. 어디서 근무하는데? 나 그냥 조그만 사무실에서 격리 봐. 그래? 한 달에 얼마나 버니? 뭐 격리들 다 똑같지. 10만 원. 야, 그깟 10만 원 벌어서 방세 주고 나면 생활이나 되니? 늘 허덕이지 뭐. 점심은 라면이나 봉지 칼국수 사다가 사무실에서 끓여 먹어가며 아끼고 아껴도 한 달에 10,000원도 못 모아. 넌 얼마나 버니? 난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지. 뭐라고? 거짓말이지? 아무리 무슨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여자를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어딨어. 난 술집에 있어. 너도 이쪽으로 올래? 술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그렇게나 많이 돈을 줘? 술집에서 하는 일은 술 나르는 일이지. 친구는 깨르르 웃었다. 그래? 술만 날라주면 그렇게 많이 준다면 나도 당장 하고 싶다. 네가 근무하는 곳이 어딘데? 너 왕십리에 있다며? 난 청량리야. 가까워. 오늘 저녁부터 일할 수 있는데 당장 와볼래? 알았어. 나도 오늘부터 당장 일하게 해주라. 난 술 나르는 일보다 더 힘든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난 건강 하나는 타고났잖아. 소영은 10배를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한 걸음에 쫓아갔다. 술집은 조금 무서웠긴 했지만 격리 일을 해서는 평생 돈도 못 모으고 아저씨들에게 당하기만 할 것 같았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90만 원은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격리 일을 해도 사장님들이 수시로 불러들여 제 욕심을 채우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돈이나 벌고 싶었다. 소영아, 어서 와. 사장님께 인사드려. 제 친구 소영이에요. 사장은 소영을 위아래로 희번득한 눈길로 쳐다봤다. 어서 와라. 이름이 소영이라고? 넌 아주 멋진 몸을 가졌구나. 소영인 잘만 하면 한 달에 최고 200만 원도 찍겠는걸? 네? 소영은 200만 원이라는 말에 기절할 것처럼 흥분했다. 오늘부터 당장 여기서 근무해. 저기 저 룸 있지? 그곳으로 들어가서 손님들 술 좀 따라줘. 술을 나르는 게 아니라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서빙만 하는데 누가 100만 원을 주나? 이 친구 이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쑥맥 아냐?
친구가 소영을 데리고 잠깐 할 말이 있다고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소영아, 너 돈 벌려면 술도 따르고 손님들하고 같이 잠도 자야 해. 너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뭐라고? 난 아저씨들이 강제로 하는 게 지겨워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든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 야, 여긴 힘쓰는 일이야. 오빠들이 하는 거고. 넌 그렇게 예쁜 몸을 가지고 미쳤니? 그리고 너 지금 말했잖아. 아저씨들이 강제로 했다고. 그러면 강제로 하고 돈 받았어?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받고 하는 게 더 낫지. 너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어딜 가나 남자들이 침을 삼킨단 말이야.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엔 실속이나 챙기게 아예 돈 받고 하는 거지. 바보야. 소영은 고민했다. 친구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다. 그러나 술집을 다닌다면 부모님이 알고 노발대발할 것 같았다. 이런 데서 일하면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까? 야, 여기 언니들 보니까 시집만 잘 가더라. 여기 돈 많은 손님들 많이 와. 그중에서 한번 자보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아예 들어 앉혀버린다니까? 말하자면 속궁합이 잘 맞는지 맞춰보고 말이야. 재수 좋으면 이런 데서 오래 일 안 하고 바로 살림으로 들어가는 여자도 있어.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가 부르거든 무조건 따라가. 요즘 세상은 돈이 양반이야. 돈 없으면 천민신세로 사는 거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무지게 돈 모아. 그런데 돈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게 난 너무 무서워. 야, 여기 어떤 언니는 이런 곳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 시집만 잘 가서 집에 식모 두고 산다더라 떵떵거리며. 정말? 이런 곳에 있어도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바보야. 요즘은 세상이 바뀌고 있어. 순결을 따지지 않는 남자들도 많아. 속궁합만 잘 맞으면 과거를 용서해 주는 거지.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를 본다니까. 소영은 딱히 갈 곳도 없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친구 말대로 그냥 당하고 돈도 못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받고 당하는 게 덜 억울할 것도 같았다. 이곳이 아니면 평생 천민신세로 살 걸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고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첫날 첫 테이블에서 술을 따라주고 손님들이 주는 팁을 받았다. 서너 테이블 돌았는데 팁이 5만 원이 넘었다. 일을 마치고 친구랑 집에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사장이 불렀다. 소영아,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더라. 오늘은 내가 첫날이니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저 팁 많이 받아서 친구랑 택시 타고 가도 돼요. 새벽 3시라 버스가 없는 시간이었다. 소영은 버스가 있었다면 버스를 탔을 것이다. 소영아, 첫날 출근한 사람은 사장님이 다 데려다 줬어. 나도 그랬으니까 미안해 할 것 없어. 어서 가. 친구는 슬쩍 사장에게 가라며 등을 밀었다. 소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친구를 바라보고 사장을 바라보고 망설이고 있었다. 사장은 승용차에 소영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집으로 데려다 준다던 사장은 소영이 무슨 동네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도착한 곳은 여관이었다. 언제나 아저씨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사장도 그렇게 소영을 허겁지겁 미친 듯이 흥분하며 덤벼들었다. 역시 한숨도 재우지 않고 밤을 꼬박 새웠다. 소영은 너무 피곤해서 하다가 졸기도 했다. 그런데 술집 사장은 보통의 사장님들과는 다른 게 있었다. 끝나고 나더니 돈을 주었다. 그것까지 합치니 하루에 10만 원이 되었다. 한 달 동안 격리 일을 하고 그리고도 수시로 사장들한테 시달려도 10만 원밖에 못 벌었었는데 이곳은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다. 신세계 같았다. 이렇게 딱 1년만 일하면 금방 돈을 모아 엄마에게 집을 한 채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슬라브 지붕으로 만든 단독 주택 한 채는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 엄마 아빠가 전세를 살면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던가. 두 분이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살게 해드리고 싶었다. 같이 살 때는 엄마 아버지가 지긋지긋했는데 그래도 외롭고 힘들 때는 고향 생각이 났다. 그렇게 꼬박꼬박 돈을 모으며 열심히 일해 1년 만에 쓰고 남은 돈이 500만 원 정도 모여졌다.
그것을 아낌없이 명절에 가서 엄마에게 드렸다. 엄마, 이 돈으로 집 하나 장만하세요. 아니, 이게 웬 돈이냐? 야, 너 어디 가서 도적질하고 다니냐?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달려들어 소영이의 등짝을 때렸다. 엄마는? 내가 무슨 도적질을 해. 좋은 사장님 만나서 월급 많이 받아서 모을 수 있었어. 그래도 1년 동안 여자가 어떻게 뭔 짓을 했길래 500만 원이나 모은다냐? 다 모은 건 아니고 미리 조금 성금을 좀 받았어. 그냥 그런 줄 알고 이제 내 집 하나 사서 주인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소영은 돈을 던지듯 하고 나왔다. 소영은 다른 아가씨들처럼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 되도록 미장원도 덜 가고 화장품도 비싼 건 쳐다보지도 않았다. 옷도 시장통에서 대충 싼 것을 사거나 친구들이 한두 번 입다 실증난 옷들을 얻어 입었다. 다행히 아무거나 걸쳐도 타고난 몸매덕으로 싸구려 같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다들 돈을 쉽게 만져서 그런지 쉽게 돈을 썼다. 소영은 그렇게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으로 오던 최 사장이 소영에게 결혼하자고 했다. 소영아, 오빠가 너 예뻐하는 거 알지? 네, 알지요.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여자는 결혼 정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시집가기 힘들다.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이런 곳에서 있었다고? 바보야. 사정이 있어서 어쩌다 이런 곳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곳을 너무 오래 있으면 여자는 골병 들어. 오빠 말 잘 생각해봐. 소영은 이런 곳의 여자인 줄 알면서 결혼하자는 오빠가 고맙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는 이곳에서 일하는 걸 아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 여자가 술집에서 일했던 걸 아는 사람은 결국 살면서 그걸로 트집을 잡아 온갖 시달림을 받게 되어 있으니 이런 곳에서 일했다는 걸 절대로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렸다. 소영도 주변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 아무래도 오빠에게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나이가 소영보다 15살이나 많았다. 소영은 한편 생각하면 매일 밤 다른 남자와 잠자리하며 사는 것도 신물이 났다. 그냥 편안한 가정생활을 꾸려보고도 싶었다. 남편이 퇴근하면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같이 먹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오순도순 주고받으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나이 차이야 뭐 자신이 떳떳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또래랑 결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최 사장의 끈질긴 구애에 소영은 못 이기는 척 넘어갔다. 골목집 끝에 새로 지은 집 2층 방 2칸짜리를 얻어 살림에 들어갔다. 몇 달은 소영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었다.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사는 재미가 솔솔했다. 남들이야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사는 소영을 조금 이상하게 봤지만 소영은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둘만 행복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술 취한 손님들과 그 짓을 하지 않고도 남편이 주는 돈으로 살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소영은 배가 제법 올라왔다.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허구한 날 외박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 사장은 본처가 따로 있었다. 최 사장은 아들을 갖고 싶어 소영을 첩으로 들인 것이었다. 소영은 생각지도 못한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는 첩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때 임신 중인 아이가 정수였다. 소영을 첩으로 데리고 간 최 사장은 소영이 아들을 낳자 소영에게 다시 잘해주었다. 소영은 최 사장이 아이를 예뻐해주니 첩살이였어도 나름 기뻤다. 소영이 아들을 낳자 본처보다 이쪽에서 더 많이 잠을 잤다. 그런데 애가 둘이 넘어가면서 최 사장은 소영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의 이유는 정수가 자기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거였다. 어떤 놈의 새끼야? 그놈에게 데려다 줘. 저 새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니 어쩜 당신 애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해요. 정수는 당신 아이예요. 야, 너도 눈이 있으면 나랑 어디가 닮았나 말해봐. 아니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야지.
내 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이 긴데 쟨 엄지발가락이 더 길잖아. 내가 오죽하면 나 닮은 데가 한 군데만 있었어도 잘 키워보려고 했다. 그런데 두상이 닮기랬나 손이 뼈마디가 닮기랬나 어디 한 군데 닮은 데가 없잖아. 어? 너도 눈이라고 달고 있으면 봐봐. 소영은 배란기 즈음에 사실 최 사장 이외에도 손님과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누구 악인지는 확실치는 않았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악이길 바라고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나와놓고 보니 자기가 봐도 최 사장과 닮은 데가 없었다. 그러잖아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려 미칠 것 같았다. 소영은 미치도록 무섭고 떨렸다. 최 사장이 그때 같이 살자고 조르지만 않았으면 임신된 사실을 알았을 때 소파 수술을 했으면 됐었다. 최 사장이 하도 자기와 함께 결혼하자고 졸라 엉겹결에 함께 살기로 마음 먹었을 당시는 임신 사실을 몰랐었다. 그리고 살림에 들어가고 바로 생리가 없어 그때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차마 소영 자신 입으로 누구 아이인지 모르니 소파 수술을 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최 사장은 임신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소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즈음에 최 사장하고 자주 했으니 아무래도 임신이 되었다면 최 사장의 아이려니 막연히 운명과 확률에 맡길 뿐이었다. 폭행에 시달리다 소영은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나왔다. 소영 자신이 맞는 건 어떻게 견뎌보겠지만 술만 먹으면 욕하고 주먹질에 아이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소영은 엄마로서 차마 그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아이만 들쳐오고 모든 걸 놔두고 그냥 야반 도주하다시피 도망 나왔다. 모성은 소영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이가 있으니 일을 하기도 힘들었다. 그렇게 정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다 소영에게 같이 살자는 사람이 다시 생겼고 아이를 기르며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소영은 남자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 남자도 처음엔 잘해준다기보다 잘해주려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든든했다. 그런데 새로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아이를 낳자 제 새끼가 생기니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딸아이는 예뻐했지만 데려온 정수는 또 남의 자식이라며 술만 마시면 꼴보기 싫다고 두드려 팼다. 소영은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이 두드려 맞는 꼴을 보자니 또 속이 뒤집어졌다. 소영의 삶은 그렇게 시작부터 기구하고 처참한 인생이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자란 정수가 정상으로 자랄 수 없었다는 건 뻔한 이치였다. 소영은 이미 몸이 성인이 다 된 몸으로 동네 아저씨에게 겁탈당할 때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었다. 그런데 아들 정수는 아주 어린 10살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성땡땡 후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다. 처음엔 아동 성땡땡으로 3년을 살고 나오더니 나오자마자 곧바로 또 성땡땡의 살인까지 저질러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소영은 아들이 아니라 원수 같았다. 그러나 뱃속으로 난 자식이니 어쩌겠는가. 그저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막연히 바라고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바람은 바람일 뿐 좋은 의도로 아무리 바란다고 한들 의도는 원래 버릇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를 삶 속에서 무수히 경험한 소영은 아들만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교도소 담벼락은 언제 봐도 흉물스러웠다. 건물에도 건물마다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자주 보다 보면 덜 혐오스러워져야 할 텐데도 이 교도소는 몇 번을 다녀도 늘 이질감을 느꼈다. 오늘따라 서울 남부교도소의 회색빛 담벼락과 견고한 철문이 더 처량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 며칠 전 휴대폰으로 미리 신청해 놨었다. 대기표 번호에 따라 창구로 가서 예약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수용 번호를 대고 신분증을 제시했다. 예약표를 받아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 이곳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빛이 없었다.
먹구름이 낀 회색빛 얼굴로 모두 사형수 같은 초췌한 남빛이었다. 그런 그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마다 소영은 언제나 서글펐다. 면회 시간이 임박해지자 사물함으로 들어가 핸드폰 등 소지품을 넣어두고 해당 호실을 찾아갔다. 그 들어가는 발걸음에 벽돌을 달고 들어가는 것처럼 걸음걸이가 어색했다. 아들이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언제나 신경이 쓰였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내기는 어떠니?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엄마는 돈 많은 남자 만나 새 살림하느라 아주 신수가 훤해지셨수. 그래, 이번엔 정말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났다. 이제 너 형기 마치고 나오면 다시는 그런 죄는 짓지 말고 우리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돈 많은 남자 만났으니 나 이제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 엄마 앞으로 집을 지어줘서 이제 더는 돈을 달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엄마가 나름 조그만 가게라도 차릴 수 있도록 미처는 마련해 볼게. 아저씨한테는 네가 지금 베트남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굳이 미장원을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뭐를 하든 크게는 아니라도 작게라도 시작해서 너 밥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마. 내가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작은 구멍가게를 오픈해요?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엄마 집 담보로 대출받아 그럴싸한 프랜차이즈 하나 하면 되겠네.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위험하다. 경험을 쌓고 나서 그렇게 하든지 하자. 아무튼 내가 나가려면 한 2년 남았으니 돈 많이 모아놔요. 나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안 그래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내 청춘을 교도소에서 다 보낸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복장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정수는 제 잘못을 다 부모 잘못 만나 이렇게 됐다며 부모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다. 소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엄마가 돈 많은 아저씨 만났으니 나도 부모 덕을 좀 봐야지.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영치금 좀 넉넉히 넣었다. 바깥 세상도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돈이 전부야, 엄마. 아무튼 능력이 되는 한 돈을 많이 넣어놔요. 돈이라도 든든하면 이 안에서 버티기가 좀 수월하니까. 참, 정민은 잘 지내나? 그거 어디서 건달 같은 사내 만나서 고생이 많더구먼. 그 새끼한테 얻어 터지지는 않고 사는지 모르겠네. 걔네는 잘 지낸다고 하더라. 순천에 사니 자주 보지는 못해. 엄마가 할 일도 없다면서 자주 좀 찾아가고 그래요. 알았다.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또 오마. 소영은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자식 새끼들이냐고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갑자기 딸 정미를 생각하니 또 기가 막혔다. 어디서 천하의 건달을 만나서 수시로 두드려 맞아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 이혼을 시키려 해도 정미는 특별히 타고난 기술도 없었다. 그러니 정미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저 혼자 먹고 살 능력도 되지 않았다. 거기다 사위놈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다. 처음 정미가 맞고 산다는 걸 알고 홧김에 정미와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장모인 소영에게까지 욕하고 주먹질을 했다. 소영은 한번 기겁하고 나서는 함부로 이혼 얘기도 할 수도 없었다. 남편 복 없는 게 꼭 자신을 닮은 것 같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애를 낳았으니 어쩌겠는가.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면서도 한 번씩 자식들 생각을 하면 소영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교도소를 나와 양수리에 도착하자 다시 평화로운 햇살이 비쳤다. 마치 오늘 하루 지옥을 다녀온 듯했다.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소영은 집만 봐도 행복했다. 오늘은 특히 더 그랬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어 세트장 위 무대 위에서 영화를 찍는 것 같았다. 지옥과 천국을 넘나든 하루였다. 정도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비교하니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소영의 딸 정미가 엄마 집에 오고 싶다고 몇 번을 그랬다. 한 번은 불러야 할 것 같았다. 정도 씨에게 딸이 놀러 온다고 말하자 썩 좋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알았다고 했다.